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굉장히 많은 걸 공부했어요. 지난 시간에.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걸 좀 보면요. 일단 구조 공부했어요. 구조 공부하고, 그 다음에 설비 공부했었죠. 이 설비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설비 총론이라는 걸 공부했었고요. 그 다음에 급수나 또는 배수, 통기 설비를 공부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여론에 대한 공급 설비 공부했어요. 이 여론 공급 설비 같은 경우는 급탕이나 이 난방 설비 공부했었습니다. 급탕, 난방. 급탕과 난방이다. 이 급탕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개별식 급탕과 이 중앙식 급탕 한번 공부했었습니다. 난방도 개별이 있고 중앙이 있는데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고. 이 난방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직접 난방, 간접 난방. 이 간접 난방이 대표적인 게 우리 온풍 난방이 있죠. 온풍 난방. 직접 난방은 뭐 지난번에 공부한 것처럼 직접 난방, 대류 난방과 이 복사 난방이 있었습니다. 대류는 당열기 방식의 난방을 얘기하는데 전기 난방이라든가 온수, 또는 이제 고온수 난방이 있었죠. 온수나 고온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공부했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공급 방식 중에 우리가 난방이 되면 뭐든 돼야 돼요. 당연히 냉방도 있어야지. 냉방. 그 다음에 실내 글씨 이상하네. 냉방이 있어야 되고, 실내를 쾌적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환기가 필요하지. 그래서 우리가 일단 급탕, 난방 들어가야죠. 난방 기본 들어가고, 난방에 대한 개념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냉방과 난방과 환기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게 뭘까요? 뭐였죠? 이게 바로 공조설비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아주 장시간에 걸쳐서 아주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이 공조설비인데 이 공기조화 설비라고 해요. 이 공조설비는 기본적으로 4대 요소가 있습니다. 이 공조 설비의 4대 요소가 뭘까? 공조 설비의 4대 요소는 기온, 습도, 기류, 청결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 습, 기, 복이라 그래요. 청결도가 겹쳐 보이네. 청결. 그래서 우리가 기, 습, 기, 청이 공기조화의 4대 요소입니다. 결과적으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습도를 적절하게 공급하고 필요한 기류의 속도를 제어하고 청결도를 유지하는 거. 그럼 청결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환기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기온을 유지해서 뭐가 필요해? 냉방과 난방이 필요했더라.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냉방과 난방. 기류를 조절하죠. 또 기류 조절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기조화 설비라 하고요. 이 공기조화 설비에 우리가 에어 핸들링 유닛이 있어요. 에어 핸들링 유닛이다. 그러면 우리가 공기 필터, 그렇죠? 우리 냉방 코일, 난방 코일, 그렇죠? 난방 코일, 가습기, 그 다음에 이제 팬. 이 팬은 또 우리가 반송 동결을 해줘. 되돌려주는 거니까. 이게 이제 에어 핸들링 유닛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기출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이 공기조화 설비를 유형을 분류한다. 유형 분류는 굉장히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유형 분류가 뭐였을까? 공기조화 유형 분류한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정전구이 방식이 꼭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에어덕트 방식이다.
공기조화를 쾌적하게 뭘 통해서? 공기를 통해서 하겠다. 이것이 전공기 방식이라 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전수 방식이 있어. 전수 방식 F, C, U 방식이다. 펜, 코일, 유닛 방식이라는 거. 그 다음에 전공기 방식과 전수 방식을 혼합하면 우리 기수, 공기와 물을 혼합 방식이 들어가요. 그럼 이 기수 혼합 방식이다. 그럼 기본적으로 뭐 생각하면 돼요? FCU로 냉난방하고 에어덱트로 해서 급기나 배기를 하면 우리 혼합 방식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군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에어 핸들링 유닛, 이것을 우리가 냉방 코일이 필요하죠. 냉방 코일 하려면 뭐가 필요해? 그렇죠? 냉동기 필요하죠. 냉동기, 우리 냉각탑 필요하고, 난방 코일을 유지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보일러가 필요하죠. 그래서 보일러는 물을 끓여서 그렇죠? 난방 코일 유지할 수 있고요. 냉동기로 냉각시키고, 냉각탑에서 우리가 순환수가 왔다 갔다 하는데, 냉각탑의 목적이 뭐냐? 중요한 것은 방열이라는 거. 냉각탑의 목적은 냉각이 아니라 방열이라는 거. 방열. 그래서 냉각탑은 크게 우리가 대향유형이 있고 직교류형이 있습니다. 뭐 상세한 내용들은 기본 수업 시간에 아울러서 합숙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전공기 방식과 전수 방식이 있고요. 그럼 일단 우리가 공조, 냉동 시스템을 알아야죠. 공기 조화를 하려면 일정한 이러한 냉동 사이클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냉동 사이클은 어떻게 될 것인가? 냉동 사이클은 압축식이 있고 흡수식이 있더라 이거. 압축식이 있고 흡수식. 자, 이 압축식이라는 것은 가장 먼저 시작하기 어려운 증발부터 시작해. 증발, 압축, 팽창 아니죠. 음축 팽창이죠. 음축 팽창. 다시 증발로 하는 사이클 얘기하는 겁니다. 흡수식은 흡수식은 증발부터 나와요. 이게 좋겠네. 똑같이 증발, 흡수, 재생 또는 발생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음축키를 거쳐서 이렇게 증발기로 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압축식은 우리가 막 냉매 가스가 있어요. 가스가 있고요. 압축식 냉매 가스. 흡수식은 냉매를 물을 씁니다. 물을 쓰니 흡수식이구나. 이 냉매가 물이었고 얘는 가스구나. 보시면 되고요. 이때 이거 냉매야, 냉매. 우리 흡수액이라고 있어요. 흡수에서 재생기를 사이클 하는 게 있는데 리튬, 이 브롬 화물이 이제 흡수하고 재생하고 하는 요 사이클을 거쳐서 얘는 흡수액이라 합니다. 흡수액, 리튬, 브롬 화물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게요. 증발의 목적이 뭘까? 증발, 공통상이죠? 증발. 그 다음에 음축. 공통상이에요. 음축기 연결된 게 바로 뭐예요? 쿨링타워. 이 냉각탑은, 냉각탑이 이제 우리가, 음축시 사이클에 해당하는 거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 냉동기가 바로 증발이니까 결과적으로 이 증발은 공조기에서 냉동의 목적을 달성하는 곳이다. 냉동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바로 증발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증발기. 그래서 이 냉동 사이클 반드시 외워야 돼요. 우리가 이제 지금 외우는 거는 뭐 기초강좌니까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하지만 사실은 냉동 사이클을 적절하게 압축식과 흡수식의 요 사이클을 외우셔야 돼요. 외우시는 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물론 제가 지금 쓰는 거 다 중요한 거겠지. 그 다음에 이 전공기 방식은 다시 뭐 유형 구분을 해보면, 전공기 방식 유형 구분을 해보면 우리가 다이너트 방식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중덕트 방식이 있고요. 이 단일덕트 방식은 덕트가 하나라는 뜻이에요. 이 단일덕트 방식은 다시 우리
정풍량 방식과 변풍량 방식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 정풍량 방식은 CAV 방식이다. 콘스탄트 에어 볼륨이라 했고요. 변풍량은 메리어블 에어 볼륨 VAV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특징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이 정풍량 방식과 변풍량 방식을 이해하고 단위덕트 방식과 이중덕트 방식을 비교하면 되는데, 덕트가 두 개예요. 냉온풍을 섞어야 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설비비, 그 다음에 운영비가 고가이다. 고급 설비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이제 1년 내내 냉동과 난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쓰는 에너지 다소비형 공주의 조화 방식이 이중덕트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이중덕트 방식은 에너지 다소비형 방식입니다. 이렇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에너지 다소비형 방식이에요. 그럼 이 정풍량과 변풍량을 비교한다면, 어쨌든 정풍량은 변풍량이나 이것은 이중덕트 방식에 비해서 저렴한 방식인데 정풍량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간단해. 그러나 이 부하 조절이 안 되더라. 이 부하 조절이 안 되니까 우리가 공급을 할 때는 가장 최대 부하, 최대 부하에 맞춰서 우리가 에너지를 줘야 돼. 그럼 최대 부하에 맞춰서 준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기기의 용량들이 커지는 단점이 생기고요. 기기 용량뿐만 아니라 이 반송 동력, 팬, 이런 용량이 커지는 단점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가격이 그렇다고 높아지는 건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단순한 방법이기 때문에 저렴한 방식이긴 해. 하지만 이런 기계의 용량들이 좀 커지는 것은 단점이죠. 단점이고요. 그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VAV 방식이 있는데, 이 VAV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 이걸 생각해야 돼. 풍량이 변한다. 그럼 뭐냐면 이 VAV 방식은 온도를 변하는 건다? 온도를 변화시켜서 조절한다? 아닙니다. 온도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뭘 변화시키는 거예요? 풍량을 변화시켜서 이 풍량 변화와 함께 우리가 부하에 맞는 조절을 하는 방식입니다. 부하 조절 당연히 가능하지라고 하는 겁니다. 풍량을 변화시키는 거야. 풍량 변화, VAV, 풍량 변화. 그 풍량을 변화할 수 있는 기기가 뭘까? 우리가 VAV 유닛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 각 장소마다 VAV 유닛 다수가 들어가. 다수.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여기 없는 게 하나 있네. 지금 정풍량 방식 이게 없으니까 결과적으로는 풍량들이 안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일정한 풍량을 보내주되 최대 부하에 맞게 보내주다 보니 상대로 용량이나 기기가 늘어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VAV 유닛이 다시 들어간다는 얘기, 얘가 없던 게 들어갔네. 그래서 우리가 설비비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VAV 방식은 부하 조절이 가능하지만, 부하 조절이 가능하기 위해서 새로운 설비 공급이 필요하니 그래서 설비비가 증가할 수 있더라. 그런데 이때 이렇게 풍량을 변화해서 부하 조절이 굉장히 가능하다고 하는 것 자체는, 부하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에너지 절감형 공기조화 방식이다라고 물어보면 변풍량 방식을 얘기하고요. 그죠? 그 다음 에너지 다소비형 설비로 고급 설비에 속하는데 운영비나 설비가 비쌉니다. 그러면 이중덕트 방식이라고 해야 되는 거고요. 정풍량 방식은 분명히 설비비는 저렴해요. 단순하니까. 그죠? 그러나 주의할 것은 기기 용량이나 반송 동력이 실제로 부하보다 훨씬 더 큰 게 선정됨으로써 이런 용량이 커져야 되는 단점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이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였어요. 포인트. 이걸 공부하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해야지. 그 들어간 게 바로 환기 방식이에요. 환기 방식. 이 환기 방식에 이제 환기량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환기량 공식이 있어요. 환기량은 시간당 환기량 보통 얘기하죠. 시간당 몇 미터 세제곱의 공기를 보내줘야 되느냐. 환기량 Q는 N 곱하기 V다. N은 시간당 환기 횟수가 몇 번이냐. 이것과 실의
최적, 단위는 미터 세제곱이죠. 이렇게 계산하고요. 보통 신축을 하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규모 있는 경우는, 우리 n 얼마로 본다? 0.5회 정도로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환기량 공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Q는 환기량 Q라고 그래요. 환기량 Q는 NV입니다. 뭐라고요? Q는 NV. 응? 외우셔야 돼요. 아주 간단한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같은 거 얼마 주면 돼?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N은 시간당 0.5해 주시면 됩니다. 시대체적은 뭐냐? 시대체적이라는 것은 어떤 공동주택에 뭐 필요한 거실에 시대체적이니까 가로 길이 LX, LY, H니까 결과적으로 이 시대체적은 어떤 방위 길이 곱하기 실의 높이를 하면 얘가 단위가 메타 세제곱이 나오겠죠. 그래서 시대체적을 계산할 수 있겠다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환기 방식이 이제 정도의 구분인데, 이 환기 방식의 정도의 구분은 1종, 2종, 3종, 4종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를 구분합니다. 이 구분한 이유가 뭐냐? 여기까지는 뭐 우리 설비 방식, 설비를 이용하는 방식인데, 4종 설비는 온도차나 압력차, 풍압이라고 그러죠. 압력차를 이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뭘 얘기하는 거예요? 순수 자연환기를 얘기합니다. 그럼 순수 자연환기는 뭘 얘기해요? 창문 있잖아, 창문. 창문을 열면 환기가 되니까 이걸 얘기합니다. 환기가 뭐예요? 환기라는 것은 공기를 교환하는 거. 이 공기를 교환한다는 것은 신선한 공기를 갖다 주면은 실내 공기가 어느 정도 쾌적하게 유지될 수 있다든가, 또는 환기 방식 중에도 일부는 뭐냐, 공기를 교환하지만 일단 뭘 통해서 공기를 공급하는 급기나 배기를 적절하면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고 오염된 공기를 밖으로 빼므로써 이 공기를 서로 교환하겠다는 얘기가 바로 환기 방식이란 말이죠. 환기. 그 다음에 1종, 2종, 3종의 차이가 있느냐? 당연히 있죠. 있어야겠죠. 1종, 2종, 3종에 대한 분명히 차이는 있어요. 있어. 어떤 얘기냐?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급기를 기계로 하고 팬으로 하고 배기를 팬으로 합니다. 그럼 얘는 압력이 임의 압력이 걸려요. 임의 압력. 임의 압력. 얘는 급기를 기계로 하고 배기를 제어하면 아무래도 풍량은 급기가 많겠죠. 그럼 실내에 공급하는 이 압력을 주는 이 공기가 많아. 그러니까 가압을 주는 거야, 실내에다. 가압을 주니 압력이 뭐가 돼요? 얘는 덜 빠져나가겠죠. 그러니까 압력은 정압을 요구하는 실. 한마디로 크림과 같은 어떤 이 청결 용도. 청결 시대는 우리가 2종 방식이 적합하고요. 이 3종은 뭐냐? 3종은요, 급기를 자연으로 해. 하지만 이 배기를 이렇게 강력하게 뿜어줘. 왜? 똥을 쌌어. 오염이죠, 오염. 오염실은 냄새가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기계로 세차게 공기를 빼야 돼. 기계로 세차게 공기를 빼면 이 압력이 떨어져서 부압이 적용됩니다. 부압. 그래서 우리가 화장실이나 주방과 같은 이러한 오염된 실은 3종이 좋고요. 클린룸과 같은 항상 깨끗한 이 공기를 얻고 싶어 그러면 2종이 좋은 거고요. 우리가 수술실이라든가 일반 공기조화실이라든가 기계 전기실 이런 것들은 내가 필요에 따라서 압력을 높이거나 낮춰야 하기 때문에 이때는 1종 환기가 좋다라고 해요.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 공기조화는 1종 환기로 급기나 배기를 이렇게 임의 압력을 조정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걸 한번 틀을 잡아봤어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공부했던 거예요. 지난주에 기억나세요? 이렇게 많은 거 공부했습니다. 공부했어요. 물론 약간 상세한 내용들은 뭐 중간에 또 기본서 시간에 다시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공부를 많이 한 거예요. 이게 이제 공부한 겁니다. 그럼 현재 지금 지난번까지 공부했던 게 뭔지 알겠죠? 여러분 공부하다 보니까 막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야, 굉장히 많은 공부한 거야. 굉장히 많은 걸.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항상 제가 수업 중간중간 시간에 이제 정리해둬요. 여러분이 뭘 공부했고
어떤 특징이 있었고, 여기서 유념할 내용은 뭐고, 공부하다 보면 전체 밑그림이 안 그려지니까 전체 밑그림을 그려주고 계통도 그려주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립니다. 항상. 항상. 이렇게 해서 이제 지난주에 뭘 공부했어요? 지난주에 딱 정리하면 우리가 공조설비를 공부한 겁니다. 자, 그럼 앞으로 남은 게 뭘까? 이제 우리 앞으로 이 기초공자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 남은 거는 이제 이 전기설비. 이 전기설비 중에 복잡한 거 안 나와요. 아주 심플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소화설비, 소방설비에 관련돼서 가장 필요한 거. 그 다음에 가스설비 중에 가장 개론적인 거. 그 다음에 이제 홈 오토메이션 해가지고 이렇게 네 가지를 마지막 주에 합니다. 마지막 주에. 자, 근데 전기 설비도 있고 우리가 그러네. 이 전기 설비 말고도 이제 기본서 가시면 여기 추가적으로 기본서에만 있어요. 기본서에만 있는데 얘가 우리가 운송 설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조명 설비 같은 게 있어요. 설비. 근데 운송이나 조명 설비가 최근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처음부터 공부하기 힘드니까 일단 기본이 전기니까 전기부터 공부하고 소화 설비도 굉장히 내용이 다양한데 핵심이 되는 것만 일단 건드려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가스 설비도 LPG와 LNG의 특성, 배관의 특성은 이제 보통 노출하라고 하는 거죠. 가장 기본 특성, 홈 네트워크도 이제 홈 네트워크 시스템이 여러 가지지만 사실은 우리 최근에 출제가 안 됐어요. 안 됐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용어 정의만 공부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 공부하신 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이제 전기나 소방 설비인데 사실은 전기 설비는 거의 출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거의 출제가 돼야 가장 기초적인 용어 정도만 출제가 되고 말아요. 왜냐면 우리 주택관리사님 입장에서는 뭐 전기 설비를 뭐 전기사님처럼 많이 할 필요 없잖아, 그렇죠? 전기사님 따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용어 정도만 이해하면 되겠다라고 할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소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보면 전문 자격증들이 있어요. 뭐 전기기사, 뭐 소방기사, 이런 게 가스,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개론이야, 개론. 응? 개론이니까 가장 필요한 개괄적 이론만 공부하면 돼요. 그럼 일단 이 전기 설비의 기초를 좀 얘기해 주면, 자, 우리가 전기가 필요해요. 어디서 전기를 가져오죠? 발전소라고 있죠. 발전소 전기를 생산합니다. 생산. 이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죠. 여러 가지인데 어쨌든 생산을 해. 생산해서 보내게 되면 아주 무지 높은 고압으로 이제 보내줍니다. 보내줍니다. 발전소. 그래서 우리가 발전을 하고 이제 보내주는 걸 송전이라고 하죠. 보내줍니다. 송전을 하고 일단 여러 지역이 있을 거야, 그렇죠? 쫙 여러 지역에서 이렇게 걸쳐서 이렇게 옵니다. 여러 지역으로 이제 공급을 해주겠지, 그죠? 공급을 해줘. 그래서 큰 건물 같은 게 쫙 들어오는 거야.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이 전기를 내가 대규모 건물이 받겠다 그러면 얘는 뭐냐면 수전이라고 그래, 수전. 내가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받겠다는 뜻입니다. 수전을 하면 너무 전압이 높아. 예를 들어서 22,900볼트로 가지고 왔어요. 그렇죠? 굉장히 전압이 셉니다. 전압이 세니까 여기서 이제 트랜스 해줍니다. 변전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380볼트라든가 또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220볼트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강화시켜줘요. 전압을 이제 낮춰줍니다. 낮춰줘. 그래서 이렇게 변전이 되고 이 변전에서 다시 내가 필요한 전기실 가면 이렇게 해서 뭐가 있냐면 물론 최근엔 이 전기 판넬 안에 변전까지 같이 해주는 게 기본이에요. 하지만 이게 우리 학술적인 목적이니까 그냥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현재 이 전기를 우리가 변전했다라고 치면 여기에 이런 것들이 다 수전반이라 그러죠. 이런 것들 기능이 어디에 요 전기 판넬에 있는 겁니다. 수변전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공부할 게 뭐냐? 받아서 변화시킨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수변전 시설이라고 그래요. 수변전 시설이라고 하고요. 그럼 이 수변전 시설에서 다시 이제 우리 배전 판넬이 있어요.
배전을 해줍니다. 이 배전은 뭐냐? 이 건축물은 크잖아요. 워낙 크니까 얘네들을 필요한 곳마다 보내주는 거야. 뭐 10층도 있고 20층도 있고 뭐 15층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각 층별로 최소한 하나 정도 이상의 분전반이라고 있어요. 분전반. 이 분전반들이 있는데 이 분전반에다가 이렇게 필요한 배선을 해줍니다. 배선을 해주면 이제 한 20회선 정도의 이런 것들이 이 분기회로가 있어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늦으셨네 오늘은. 예, 그러셨구나. 안 오신 줄 알았어요. 기초강좌의 마지막 시간인데 또 우리 베스트 우리 회원님이 또 안 오실까봐. 딴 분들은 다 와 계신데 그래서 전국에서 다 와 계신데 베스트가 안 오셨어요. 베스트가. 예? 그래서 우리가 분기회로가 있어요. 분기회로 끝에가 뭐가 있어요? 각 부하가 있는 거야. 부하. 이 부하란 얘기 뭐예요? 뭐 텔레비전이라든가 냉장고 이게 다 뭐가 부하가 되는 겁니다. 부하가 돼.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거를 단독 회선, 필요한 곳마다 단독으로 회선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평형식이라고 불려요. 평형식. 근데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렇게 수변전에서 배전에서 들어오죠. 이렇게 분전반까지 있는 코스를 우리 간선이라고 그래요. 간선. 그 다음에 이제 분전반에서 나가면 분기회로라고 합니다. 요 경계가 바로 분전반이에요. 그렇다면 이 간선에 이 배선은 무슨 방식이 있다? 평행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평행식은 분전반까지 단독 회선해 주는 게 바로 평행식이에요. 반면에 규모가 작은 건물 같은 경우는요, 릴레이식으로 해요. 20회선 깔아주고, 분전반이 있고, 한 20회선 깔아주고, 이런 방식 우리가 수지상식이랍니다. 수지상식. 그래서 수지상식이라는 것은 간선의 어떤 분기 방법이에요. 수지상식. 이 수지상식은 주로 소규모에 이용하는데 이 전압 강화가 불균등해야 돼요. 불균등하고 사고가 나면 위험할 수 있어요. 사고가 나면 위험 범위가 큽니다. 왜 그러냐면 얘는 따로 우리가 단독 회선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해도 이 분전반 요 안에서 끝날 수 있는데 얘네들은 여러 개의 분전반이 엮여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전압 강화, 전압이 떨어지는 현상이 생기는데 현상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 각 위치별로 전선관이 입구에서 이제 두꺼워야 되고 그다음에 전선관이 좀 더 가늘어져 이렇게. 왜냐면 우리가 이 전압 강화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항값을 줄여야 되고 저항값을 줄이려면 이렇게 전선관의 굵기를 두껍게 해야 되거든요. 자, 근데 뭐 지금 설명할 때 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그래서 요거 설명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전기 상식 설명드리면 전기 상식이 뭐냐? 우리가 얘기하는 전압 부위는 I 곱하기 R이라고 그래요. I는 전류. 보통 암페어를 얘기하고 R은 저항, ohm을 얘기하는데 이 전압이 이렇게 형성돼요. 이렇게. 그 다음 일렉트릭 파워 P는 V 곱하기 I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V 곱하기 I. 근데 이 V 곱하기 I를 얘기해야 되는데 실제로 교류 같은 경우는 V 곱하기 I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곱해준다든가 또는 V 곱하기 I 곱하기 코사인 세타에 루트 3을 곱해주는데 우리가 교류 단상일 때와 삼상일 때를 보통 구별을 해요. 구별을 합니다. 근데 이 코사인 세타를 우리 보통 역률이라고 해요. 역률. 복잡하네, 그죠? 뭐 지금 아시는 분은 다 하겠지만 모르시는 분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게.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다시 설명드리면, 자, 일단 기초강이니까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에요. 근데 이 저항값을 보면 저항값은 비저항에다가 우리가 S분의 L이라고 그래. S가 단면적. 배관의 단면적이고요. 얘가 길이에요. 얘는 비저항이라는데 무시해도 돼. 요거만 알면 돼. 그럼 무슨 얘기냐? 배관의 길이가 길면 저항값이 커져요. 저항값이. 그러면 이제 전압과 전류와
저항의 이 관계를 좀 잠깐 그림 그리면 이런 얘기야. 물이 물통이 하나 있어요. 물통이 있고, 여기다 물 놓고, 길이 있어, 길이 있고, 다시 여기다가 이렇게 물 받는 거예요. 물 받는 거야. 그쵸? 위에 있는 물이 아래로 떨어지죠? 뭐 때문에? 위치 때문에. 수위차. 물을 여기다 흘려주면 쫙 빨려서 어디까지 내려오죠? 내려옵니다. 이때 이 길이 매끄럽지 않아. 이게 바로 뭐예요? 저항입니다. 저항. 물이 흘러간 이게 뭐가 돼? 전류가 돼요. 전류가 돼. 그래서 우리가 요 저항값과 전류값을 합하는 게 바로 전압인데, 마찬가지로 이 전기라는 것도 우리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지게 돼 있죠. 전이차라고 합니다. 전이차를 통해서 이동하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 저항값이 커. 저항값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요? 나중에 내가 얼마 주는 거야? 100일을 줬는데 나중에 뭘 받았대? 100바퀴 못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력의 손실이 생기는 겁니다. 전력의 손실. 또는 우리 전압이 떨어지는 전압강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자, 생각해 보자고요. 물이 한 2% 부족하죠? 요거는 뭐 전압강 2%로 하는데, 얘는 인정할 수 있어. 근데 얘가 길이가 더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길이가 더 길어지면 저항이 커져서 더욱더 많은 전력 손실과 전압 강화가 생겨. 그럼 어떤 게 생길까? 자, 여기 내가 준 거는 넉넉하게 줬어. 줬는데 가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뭐가 생겨요? 계속적으로 저항이 많죠? 저항이 길어지죠? 더 길어지면 어떻게 돼? 나중에 끝에 가서는 우리 전등이 불빛이 어두워진다든가 기기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생겨요. 기기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막으려면 어떻게 돼? 길이는 줄일 수가 없어 지금. 그쵸? 길이는 여기까지 이렇게 두을 수가 없잖아. 없으니까 뭘 늘려야 돼? 단면적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죠? 길이는 줄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 A 부분은 굉장히 부하가 많으니까, 그렇죠? 길이도 기니까 전선관을 굵게 두껍게 하고, 여기도 좀 더 두껍게 하고, 여기는 맨 끝이니까 일반 통상적인 전선의 굵기를 만들어주면 되겠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저항 때문에 이런 전력 손실이나 전압 강화 문제 때문에 이 불균도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좀이라도 해소하려고 전선관의 굵기가 이렇게 달라지더라. 달라지다 생각하시면 돼. 이것도 기억이 안 난다면 뭐 하면 돼? 자동차가 가야 되는데 처음에 1000대가 가야 돼. 1000대 갈 만한 1000대. 두 번째는 500대, 300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길이 두꺼워야 되고, 길이 넓어야 되고, 중간 얘는 좁아도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길을 생각하면 돼. 어차피 전기도 결과적으로 길을 만들어주는 거거든, 전선이라는 것도.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본적 공식을 이해해야 되고요. 우리가 발전소에서 총 공급할 때, 생산할 때, 발전을 해서 이제 보내주는 게 송전인데, 우리가 교류로 생산합니까? 직류로 생산합니까? 예? 우리 선생님 약전 하셨나 그랬나? 교류예요, 교류. 교류로 생산해, 교류가. 직류가 아니야. 왜냐면 이거는 벌써 100년 전쯤에 논의가 나왔어요. 왜? 처음에 전력 생산에 대해서 처음에 발명가 과학자들이 만들었잖아요. 만들어 놓고, 야, 그럼 우리 직류를 만들까? 직류를 공급할까? 아니면 교류를 공급할까? 이게 중요한 거야. 왜? 직류로 할까? 교류로 할 거에 따라서 상용되는 거를 뭘 쓰니까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고민을 많이 회의를 했대. 근데 뭐야? 교류가 좋다 이거야. 그럼 교류가 좋다면 우리가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교류 굉장히 위험하다. 왜? 교류는 또 문제가 뭐예요? 이 실제로 시간에 따라 이렇게 롤러코스터 타더라 이거야. 온오프 하는 거랑 똑같아요. 얘가 꼭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갔다. 이 사이클이 있더라 이거야. 그래서 이 사이클 때문에 야 이거 주파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불리하지 않느냐라고 했지만 교류파들은 뭐라 그래요? 교류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 지금 변전 같은 게 굉장히 쉽더라 이거야. 내가 전압을 받아서 이 전압을 내가 필요한 만큼 낮추고 하는데 굉장히 좋아. 어떤 방법으로? 여기 이렇게 전선관 코일을 감을 때 건선수를 몇 번 감냐에 따라서 이 비율대로 낮아지더라. 이 변압기 기본의 원리가 이거거든요. 그럼 그래 이거 굉장히 쉽게 변전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훨씬 더 상용적으로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처음에 생산할 때는 아주 높은 고압, 두꺼운 전선관에 쫙쫙 보내주고, 그 다음에 위험하니까, 너무 초고압은 위험하니까 일정 지역 되면 단계적으로 다운을 시키고, 여기 보통 큰 규모 있는 건물은 한 22,900V 주면 지들이 알아서 변전해서 쓸 거 아니냐라고 했던 겁니다. 다만 이제 그럼 직류가 필요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직류가 필요한 게 뭐냐 그랬더니 직류는 우리 63빌딩 같은 초고속력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교류 엘리베이터가 속도를 못 맞춰요.
그래서 우리가 이땐 직류가 필요해. 그럼 어떻게 돼? 직류가 필요하면 우리 정류자를 통해서 교류를 직류로 바꿔서 쓰면 되겠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생산하는 것은 교류를 생산하는 거고요. 실제로 우리가 수용가들 중에 우리가 초고속력 엘리베이터가 필요하다든가 특별한 용도일 때는 교류를 직류로 변환시켜 쓰면 되지 않느냐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지금 공부하는 이런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대부분이 교류예요. 우리가 직류도 있겠지. 일부 있어. 일부 있지만, 우리가 들어가는 이 형광등이라든가, 우리 건물에 있는 엘리베이터, 저속력 엘리베이터거든요. 이런 것들 다 교류라고 보시면 돼. 교류.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류를 많이 공부해야 되는구나. 그럼 일단, 우리가 하는 건 교류라고 했는데, 우리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나와 있는 이 교과서는 뭘 얘기해? 배터리 같은 이 직류를 얘기하는 거야, 직류. 직류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직류는 뭐냐? 교류와는 달리, 일정한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하니까, 능력이 일정하니까,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 근데 문제는 뭐야? 교류는 요걸로 계산하면 안 되고, 이렇게 영류를 곱해줘야 돼요. 왜? 아까 했지만 이 교류에 위상차가 생겨. 위상차는 얘기 뭐냐? 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전압은 IR이라고 했어요. 농담으로 이런 얘기 합니다. 우리가, 내가 어떤 힘을 얻고 싶어. 그러면, 자, 내가 이 좌측과 우측을 딱 마주치면 뭐가 나와요? 소리가 나오죠? 소리 나온다는 얘기 뭐야? 그만큼 그 타격 에너지가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 내가, 이 전압과 전류가 이렇게 서로, 소리 나요? 안 나요? 안 나. 엇박자 나는 거야. 그게 뭐냐면, 전압과 전류가 동상이라 그래, 동상. 응? 같은 사이클로 딱딱 가야 되는데, 응? 전압, 가. 전류 쫓아와. 그랬더니, 전류 같이 가자. 이게 동상이에요. 이렇게 돼야 돼.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돼요? 실제로는 얘가 좀 게을러. 왜 게을러진다? 유도성 코일을 만나서 늦어집니다, 점점. 늦어지니까 어떻게 돼? 얘가 똑바로 가야 되는데, 얘가 조금씩 늦어져. 늦게 출발해, 늦게 가고, 뭐가 돼?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안 맞는 거야. 전압과 전류의 상이 안 맞는 거예요. 왜 안 맞느냐? 이렇게 늦어지는, 지연이 돼, 지연. 응? 지연이 된 이유가 뭐냐? 지각하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건물에 유도성 코일이 많잖아. 그럼, 자, 유도성 코일은 이거야, 이런 거. 그쵸? 자, 이런 게 많아.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길을 똑바로 가면 굉장히 빨리 갈 수 있죠. 물의 흐름이. 전기의 흐름이. 근데 이렇게 꼬불꼬불 전류가 하려면 어떻게 돼요? 전류의 흐름이 늦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전류가, 늦어지더라. 그래서 이걸, 지상 전류가 생기는 거예요. 늦어지는 거예요, 지상.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오늘 지각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베스트, 우리 회원님. 왜 지각했어요? 차가 막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각은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출발해야 되죠? 빨리가 뭐야? 한자가 진상 전류화 시켜야 되는 거야, 진상. 나아갈 진. 얘 상을, 지금 현재 보세요. 우리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한다는 얘기죠? 이 변한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 얘가 이렇게 출발이 되고,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출발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얘가 이렇게 갈 때, 얘가 늦게 오죠? 걔는 늦게 오는 거야. 늦게 오니까 어떻게 돼? 얘를 좀 앞으로 빨리 우리가 나간다면 맞아지겠죠? 요 각도만큼씩 계속 지각이 되니까, 지각되지 않도록 좀 더 빨리 해라. 진상전류 해라. 그럼 진상전류 하는 그 기기가 있느냐? 그랬더니 이거는 바로 진상전류의 이름을 콘덴서라고 붙였습니다. 뭐라고요? 콘덴서. 이 콘덴서는 충전작용을 통해서 전류를 빨리 먼저 보내주는 거야. 먼저 빨리 가라. 빨리 가. 그럼 얘를 빨리 보내. 얘를 빨리 이렇게 보내. 빨리 보내면 나중에 어떻게 늦어질 때 맞춰지겠죠? 맞춰지는 거야. 이게 이제 콘덴서. 그래서 앞에다가 보통 대규모 건물에 진상 콘덴서, 진상이라 써요. 진상. 우리가 이제 전압과 전류의 상을 우리가 딱딱 맞춰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런 우리가 역률, 진상 콘덴서 역률을 계산할 필요가 있다 그래요. 그럼 역률이 뭐냐? 역률은 어디에만 있는 거야? 직류의 교류에만 있는 현상인데, 이러한 늦어지는 거를 각도로 표현할 수 있어요. 각도로. 왜? 얘가 한 바퀴 다 돌면 얼마가 돼? 360도야. 여러분 공부했죠? 이렇게 한 바퀴 다 돌면 얼마가 돼? 360도라는 거 혹시 기억나세요? 수학에서, 그렇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그림을 딱 그려가지고, 여기 세타가 있다. 그러면 얘가 눈에 보이는 피상 전력이라 하고요. 전력. 얘가 무효 전력이라 합니다. 무효 전력. 얘가
유효 전력이라 그래. 그럼 이 코사인 세타죠. P상 전력은 눈에 보이기 크죠, 얘가. 크잖아. 근데 실제로 뭐다? 유효 전력은 크지가 않죠? 뭐 때문에? 무효 전력 때문에. 이 무효 전력은 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 때문에 생긴 거야, 지상. 상이 안 맞는 그 지상 문제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계산을 해보는 거야. 그럼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얘기했더니 P상 전력분의 유효 전력이다. 유효 전력이다. 라고 계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요 값인데, 만약 이 세타가, 이 늦어지는 정도가 제로가 되면 어떻게 돼? P상과 유효가 만나지? 그럼 어떻게 돼요? 1이 됩니다. 근데 얘가 90도로 가면 0이 되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얼마로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0에서 1 사이에 있다. 그럼 0률이 큰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0률이 작은 게 좋은 거예요? 예? 큰 게 좋죠? 그 소리가. 큰 게 좋죠? 그래서 이 0률을 1에 가깝게 만들어주는 이걸 뭐라 한다? 개선이라 하고요. 이 0률의 개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콘덴서라고 했던 겁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교류 전력의 일렉트릭 파워는 V 곱하기 I로 할 수 없죠?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가 코사인 세타만 곱해야 돼. 0률이 나쁘면 그만큼 전력이 떨어지는 거고 0률이 줄면 전력이 높아가는 거예요. 높아가는 거. 이게 단상이라고 해요. 단상. 이 단상을 어디 쓸 거냐? 단상. 단상을 또 이해한다면, 자, 우리가 보통, 가정집 가면은, 일부, 지금도 주택가 같은 데는요, 이렇게 해서, 선이, 세 선 지나가요. 세 선 지나가고, 여기에, 피레선 지나갑니다. 피레선. 맨 위에, 맨 꼭대기에. 그 다음에 이런 데 보면, 이런 게 보면 여기 변압기가 있어요, 이렇게. 자기들 물체가 이렇게 있어요. 전봇대기예요, 전봇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전봇대 위에 있는 거죠? 주상 변압기. 전봇대 위에 변압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전에 계신 분들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그치, 아무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화에서 아무나 하죠?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예, 전문가들한테 맡기셔야 돼요. 그쵸? 전문가. 그렇다면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 교류파가 보통은 3개가 들어오죠. 우리가 큰 건물은 얘들을 3개를 받아. 이렇게 큰 건물은 이렇게 3개를 받아서 트랜스 시키는 거예요. 이 받아서 3개를 트랜스 시켜요. 그럼 실제로 들어오는 이 들어오는 이 교류파는 몇 개냐? 하나, 둘, 3개. 3개가 들어오는 거야. 이 건물에. 그럼 뭐라 그래, 얘를? 삼상 전력이 들어왔기 때문에 삼상이라고 하는 거고요. 주상 변압기 같은 건 뭘 얘기하냐면 얘를 220V로 낮춰요. 220V로 낮춰서 우리가 가정집에 들어가거든요. 가정집에 들어가면 얘는 단상이라고 그래, 단상. 교류파 하나가 들어와서 우리가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삼상, 얘를 단상. 이라고 해요, 단상. 교류파 하나가 들어와서 전기를 연결해 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소규모 주택에 들어가는 단상 전력이 되는 거예요. 단상 교류가 되는 겁니다. 그럼 단상 교류는 뭐가 있으면 돼? 코사인 세타만 하면 되는데, 그쵸? 삼상 교류, 아까처럼 삼상 교류는요, 루트 3을 곱해줘요. 루트 3이 얼마야? 1.73이거든. 그러면 이 삼상 교류는 효율이 좋다고 해요. 왜 효율이 좋냐면 우리가 그 단상에 비해서 몇 배만큼, 루트 3배만큼 전력 효율이 좋아지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우리가 삼상교류, 이 큰 건물은 대부분 삼상교류라고 보시면 돼요. 삼상. 그럼 삼상교류 언제 필요하냐면, 우리 그 엘리베이터라든가 이 모터라든가 큰 대형 어떤 모터, 돌아가는 기계 같은 거 있을 때, 이럴 때는 삼상이 좋아요. 삼상교류가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필요 없다. 나 주택에서 그냥 텔레비 냉장고가 있으면 돼. 그럼 단상이 좋은 거예요. 편하고. 간편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전기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 어디까지? 이렇게, 간선에서 분기회로까지 가는 방법, 그 다음에 전압과 전류의 관계, 그 다음에 이 저항에 대한 의미,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어떤 역류 개선과 콘덴서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걸 배운 거예요. 그럼 콘덴서는 전기 안전상 설치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효율. 그 다음에 에너지 절감도 관계가 되죠. 왜? 전력의 효율을
명확하게 해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전기에 가장 필요한 얘기들이에요. 그럼 자 317쪽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전압과 전류가 나오는데 이 배터리 나오죠? 이 배터리가 직류예요, 직류. 그래서 전원을 공급하고 스위치를 연결하면 전등에 불이 들어오죠? 이게 바로 뭐예요? 부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전등이나 텔레비전 뭐라 그래요? 부하라 그래요. 부하. 그 다음에 저항의 접속을 보면 직렬 접속이라고 있죠? 그냥 쭉 전동을 연결하면 직렬이고, 우리가 병렬 접속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직병렬이라는 게 있고요. 자, 넘어가시고. 전압계 전류가 나오는데, 넘겨보시면, 현재 전압계는 병렬로 연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전류계는 직렬로 연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전류계는 어떻게 하면 돼요? 도선의 중간을 잘라서 우리가 이으면 되는 거고요. 전압계는 저항과 저항, 우리가 부하와 부하 사이에 따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병렬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것처럼 직렬 연결, 병렬 연결 해가지고 계측하는 방법이 나왔으니 참고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력량이라는 거, 일렉트릭 파워는 VI다. 그럼 I 자수의 R은 뭐냐? 자, 이 V는 IR인데, V는 IR이에요. P는 VI죠? 그럼 P는 VI인데 V는 다시 뭐가 돼? IR 곱하기 I죠? 그럼 뭐가 돼? I가 두 개니까 I 자승 R로 볼 수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단상규로, 삼상규로에 대한 전력량을 아까 공부했었죠? 일렉트릭 파워. 그래서 우리가 VI 곱하기 뭐가 들어가? 루트 3, 코사인 세타 루트 3이 들어가는 건 단 3상규로. 단상은 코사인 세타만 들어가더라. 이 코사인 세타를 뭐라 그랬어요, 제가? 코사인 세타를 역률. 역률. 그 다음에 이 교류 역률에서 나와요. 직류는 전압과 전류의 위상이 일치하지만 교류는 일치하지 않는다 그랬죠. 일치하지 않아. 그 다음에 이 위상차가 좀 늦어진다 그랬죠. 전류가.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역률을 개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률은 1과 0 사이인데 1이 좋아요? 0이 좋아요? 1이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역률을 개선하기 위해서 콘덴서를 다는 경우 있어. 근데 실제로 역률을 그냥 1 이상으로 하진 않죠. 0.9 얼마 이렇게 해요. 0.8 얼마나. 왜냐면 역률값이 너무 높아도 나중에 C-는 분리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C-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자동 역률기가 있어요. 자동 역률기가. 그 다음에 6번에 왔더니 뭐 아까 얘기했던 이런 뭐 설명드린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교류 역률이고 저항 나오죠. 저항. 이 저항이 아주 중요해요. 사실은. 왜 중요할까?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배전반 이렇게 만들어 놨죠? 이 배전반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 뭐야? 여기가 부하가 다 여기 몰려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 물려 있어. 그러면 얘는 부하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한쪽에 있는 거예요? 한쪽에 있는 거죠. 이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항상 우리가 이런 배전반이나 분전반 어떻게 하는 게 좋아? 부하의 중심에 가깝게 배치해야 돼요. 왜냐고요? 부하의 중심에 가깝게 배치하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있겠죠. 자, 그 이유와 관련돼서 나머지 설명은 잠깐 쉬었다가. 예?